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산업화 시대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학습 활동에 나온 훈민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뭐예요? 자본주의, 개인주의, 모더니즘. 자본주의의 발달로 공장이 많아지고 기계가 이를 대신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한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은 파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도시로 올라와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거대한 공장의 작은 부분이 되어 자기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를 인간의 수단화, 부품화, 철학적 용어로는 소외라고 합니다.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며 하루 종일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지만 투자한 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집니다. 또 개인주의로 인해 각박해지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산산이 쪼개진 채 홀로 방에서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산업화 시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과 운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새벽종이 울리면 새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을을 좋게 만들어 보자는 아주 훌륭한 운동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죠. 왜 박정희가 시골에 길을 뚫고 농기계를 집어넣어 농촌을 개발했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농촌에 노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농촌에 기계가 들어서면 일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1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해야 했던 일이 기계로는 1시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럼 9명은 놀게 되는 거죠. 또 생산량이 늘면서 쌀값이 싸집니다.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9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일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도시로 올라가는 거죠. 공장에 취업하려고. 이들은 아주 값싼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서 계속 공장을 돌리는 하나의 부품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쾌적해진 것일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동일해요. 임금을 받고 일을 해 뭔가를 생산해내고 회사는 그걸 팔아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자본가는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가죠. 이게 산업화 시대,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숨은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를 들이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교묘하게 그런 의도를 숨기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우리 손으로 마을을 새롭게 바꿔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참했죠. 살기 좋은 내 마을, 부자 마을 만드세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어땠죠? 농촌 공동체는 해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값싼 노동자로 전락했어요. 뭐 좋은 점이라면 덕분에 공장이 잘 돌아가면서 회사들은 커지고 대기업, 재벌들이 생겼다는 거? 국가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은 뿌리 뽑히고 소외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새마을 노래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느냐? 과거엔 문학이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새마을 노래를 통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가치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화시켜 열심히 일하고 참여하게 했다고 했었죠. 조선시대 때는 문학이, 특히 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문학은 국가 입장에서 아주 좋은 교화의 수단이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익히고 내면화하게 되거든요. 조선시대 때 문학은 봉건적 윤리, 유교적 규범을 전파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봉건적 윤리, 유교적 규범이 뭔지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해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유유서는 들어보셨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때 봉건적 윤리이자 유교적 규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삼강오륜입니다. 삼강과 오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그 뜻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진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삼강오륜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충, 효, 열입니다. 충은 임금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 열은 지아비에 대한 사랑, 즉 절개를 의미합니다. 유학은 예의에 대한 학문이에요. 충, 효, 열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의가 충,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가 효, 부부 간의 예의가 열인 거죠. 이들은 유학의 핵심 윤리였고 조선은 이 유학을 국가의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따르게 만들어야 했어요. 법이나 제도,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당시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교화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문학이었습니다. 시는 당시 노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우고 따라 부르면서 교화가 됐습니다. 문학만큼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교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학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교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정철의 훈민가도 그랬는데요. 제목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시죠?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총 16수가 있지만 교과서에는 3수만 실려 있습니다. 4수, 13수, 16수. 그럼 한번 살펴보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난 다하여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 즉 효도를 다하여라. 명령형이네요. 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슬프다 해봤자 어쩌겠느냐.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말이겠죠.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나무는 멈춰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라는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공자가 듣고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 효도다. 최선을 다해 효도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4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실천을 강조하는 연이네요. 13수 봅시다.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오늘 또 날이 밝았으니 호미 들고 일하러 가자꾸나. 여기는 좀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얘기하네요. 다음, 내 논 다 매거든 내 논 좀 메어주마. 내 논 다 매면 내 논 메어줄게. 상부상조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논도 놔두고 남의 논부터 매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어려웠나 보네요. 다음,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일 끝나고 오는 길에 뽕을 따서 누에에게 먹여보자꾸나. 누에에게 왜 뽕을 먹여보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누에를 잘 키워가지고 실을 뽑아서 또 열심히 옷을 만들어보자는 의미겠죠. 아무튼 13수의 요지는 서로 도와서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의 강조. 정리됐나요? 16수입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짐을 이고지고 있는 노인이여 짐을 풀어 나에게 다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나는 젊어서 돌도 안 무겁다. 늙기도 서러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셔야겠는가.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네요. 삼강오륜에서 아까 얘기했던 장유유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 형제 간의 우애, 부부 간의 애정 등 여러 가지 유교적 가치, 봉건적 윤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연이 나와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1-1번, 이 시조의 각 수에서 작가가 권유하고 있는 행동을 정리해보자. 사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풍수지탄, 기억나시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13수는 상부상조의 정신,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서 내 논을 메면 다른 사람의 논도 메어준다는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6수에는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내용, 즉 노인에 대한 공경, 장유유서의 윤리규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리됐나요?
1-2번 이 시조의 각 수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보자. 방금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사수는 효도, 13수는 근면, 16수는 노인공경. 각각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로는 풍수지탄, 상부상조, 장유유서가 되겠네요. 1-3번 모드먼과 함께 이 시조의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나 뉴스를 찾아보자.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조차 힘든 할머니를 위해 의자를 설치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수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네요. 이것 말고도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우애,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배려를 잘 보여주는 기사에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품 정리입니다. 공간적 배경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공간으로 동물원과 대포집이 나옵니다. 공간의 기능이라고 하면 인물에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물원부터 봅시다. 동물원으로 노새를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살아온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 동물원은 아버지의 존재를 새삼 깨닫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죠? 대포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이제 자기가 노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소재의 의미도 보죠. 노새와 자동차가 대표적인데요. 이 둘은 대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노새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산업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시대 변화의 산물이죠. 주제와 관련이 깊은 소재들이에요. 노새는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소재이고, 자동차는 그것을 부각해주는, 그것과 대조되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어요. 제목 노새 두 마리의 의미에 대해 추론해 봅시다.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쉽죠? 한 마리는 도망간 노새이고 한 마리는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노새에 비유한 거예요. 비유라는 건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어떤 점이 비슷했나요? 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런 존재들의 고달픈 삶을 다룬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정리입니다. 잠시 멈추고 정리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